쿠웨이트는 공부 많이 한 엘리트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니즈는 공무원이 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런 적극성이 민간 파트에서는 없어요. 왜 그렇게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복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이 전부 무상, 모든 학비를 다 국가가 대주고요. 생활비로 매달 2,000달러씩 보내줍니다. 그냥 아프다, 그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 가면 그냥 다 무상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무원은 이런 기본적인 혜택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거든요. 알파는 뭡니까? 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쿠웨이트 2편입니다. 네, 쿠웨이트 조회수가 나와서 또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회수 굉장히 중요해요.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조회수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지. 예, 저희가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네, 이어갈 것인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만 구독 설정, 좋아요, 알람. 빨리 20만을 넘기는 게 제 개인 목표입니다. 아, 20만이요? 네.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좋죠. 네. 쿠웨이트, 중동 이거 여러 번 하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우리가 중동을 떠올릴 때 하는 이미지, 다른 나라보다는 쿠웨이트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석유 수출 의존도 이게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 중동 국가. 그런 이미지의 국가 쿠웨이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석유 이외의 먹거리는 없을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없구나 하는 결론 쪽으로 이르렀는데 정말 없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뭐 수출의 90%, GDP의 50%가 석유인데 그래도 10% 뭔가 다른 거 수출하네요. GDP의 50% 다른 거 있네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게 다 석유와 관련된 다른 산업들이기 때문에 금융업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석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쿠웨이트는 이렇게 석유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유가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언제 그 지적을 했냐 하면 이라크 전쟁 때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이 전부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쿠웨이트도 석유 말고는 돈 나오는 데가 없다 보니 결국 IMF의 차관을 빌립니다. 그래서 IMF에 돈 꿔서 석유시설 복구한 다음에 우리가 국가 경제를 다시 가동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IMF가 돈 꿔주면 항상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니네 돈 못 갚는다. 아니면 체질 개선 안 된다.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IMF 보고서에 뭐가 나왔냐 하면 석유 시장 의존도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권고사항을 쿠웨이트에서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세계 5대 국부펀드 중에 하나인 쿠웨이트 국부펀드 여기에 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카테고리를 만들어놨냐면요. 법으로 아예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석유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15%는 미래 세대 기금으로 적립하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15% 정도의 수익은 반드시 먼 미래를 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자라는 거죠. 그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 준비 기금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 미래지향적인 산업 먹거리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고 특히 일반 준비 기금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2개의 기관으로부터 이 기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만 보면 정말 진정성 있게 석유 말고 다른 것들 먹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비전 2035라고 하셨었나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돌고 돌아서 금융, 운송업, 석유 관련 산업들을 육성시키겠다라는 목표였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15% 미래세대 기금이라든지 일반 준비 기금이라든지 기금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 어디에 투자할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금융, 운송 이쪽에만 투자하겠다라는 게 돌고 돈다면 기금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출장을 결국 미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겨울철에 네. 쿠웨이트는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비가 뭐 엄청 많이 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이상기후 현상에서 비켜가지 못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도로가 다 잠기고 특히 도로에 그 쿠웨이트는 배수 시설 같은 걸 당연히 덜 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렇죠. 네. 굳이 안 오는데 그걸 해놓는 건 낭비일 수도 있다 생각한 거겠죠. 예. 그런데 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와서 진짜 도로가 다 잠기고 배수가 안 돼서 국가 뭐라 할까요? 기관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 빨리 정비도 안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도 이제 좀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 신도시 프로젝트에 돈을 거기다 다 쓰는 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굉장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쿠웨이트 총리가 교체됐어요. 국왕이 이거 민심이 너무 뒤숭숭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 쿠웨이트 총리를 교체하자 해서 교체할 정도로 민심이 뒤숭숭했는데 그만큼 쓸데없는 신도시 개발 계획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거나 잘 정비해라. 이게 지금 쿠웨이트 민심이거든요. 예. 그럼 쿠웨이트 사람들은 먼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게 또 국가의 약간 문제점도 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를 안 해요. 이게 두바이랑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바이는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통치자가 우리 두바이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온 청사진이 너무 황당할 정도로 너무 높고 너무 크고 너무 뭐 최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수식어가 많아서 야, 하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되겠어? 라는 의구심만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본 게 친환경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서 도시 하나를 그냥 친환경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렇죠. 뭐 이런 비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멋지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맞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잖아요. 대신 영상까지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네. 쿠웨이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짜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건물 하나 내가 올릴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하면 거기에 대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쿠웨이트에서 지금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기네스북에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걸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높은 걸 지었으면 지을 거면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보러 올 거다 이런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들만 내놓는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전체 마스터 플랜을 알려다오 아니면 단계적 계획을 알려다오 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 세대 기금이라든가 일반 준비 기금 그거 말고도 많은 돈들을 활용해서 이런 걸 추진하겠다는데 많은 그런 신도시 개발 계획 그리고 인공섬 개발 계획 이것도 두바이에서 본 거죠. 예. 신도시 그 높은 건물도 두바이에서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금융업 육성하겠다는 것도 두바이, 사실 카타르, 바레인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쿠웨이트 국왕이 두바이 국왕이나 바레인, 카타르 국왕하고 기질이 좀 달라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근처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쿠웨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채 연수가 가장 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뭐 석유 많은데 뭐 이런 안도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의사 결정이 수익을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쿠웨이트 왕실의 특성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에 대한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는 이거 투자했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해왔던 게 두바이잖아요. 그런데 쿠웨이트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지향적으로 합시다. 그럼 아마 많은 청취자들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까 두바이보다 더 높은 빌딩 짓는다는 게 안정적인 투자냐?
그거 옆에 두바이는 그것만 지으면 사람들 오겠느냐. 그러니 인공섬도 2억에 짓고 수중 호텔도 짓고 7성급 호텔도 짓고 볼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걸 다 같이 해야 된다 해서 투자를 이렇게 크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네. 쿠웨이트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하나 일단 해보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뭔가 국민들은 의구심이 있고 또 성과는 잘 안 나고 약간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럼 석유 이외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IMF도 그렇게 하라고 제시하기도 했는데 비전 2030, 2035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인공섬을 개발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목표는 세우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민들도 결국엔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쿠웨이트는 석유 일변도의 그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은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본인들은 하겠다고들 천명을 하죠. 뭐 또 말할 기회가 오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의구심만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중도 많은 국가들이 신규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중국과 그렇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이 또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쿠웨이트는 중국과의 관계는 정확하게는 어때요? 쿠웨이트는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 중에 하나가 쿠웨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중동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천연가스 등등 이런 화석연료 의존도를 어떻게 보면 불안감 있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의존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쿠웨이트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석유 매장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쿠웨이트랑 잘 거래를 트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쿠웨이트가 집중 건설하겠다는 그 신도시들 그걸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겠다.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14년, 2018년 2번에 걸쳐서 쿠웨이트와 잠정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제3세계 국가와 그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돈이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국이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빌려준 다음에 그럼 니네들이 그 사업을 우리에게 빌려간 돈으로 수행할 때 가능하면 중국 건설회사와 중국 인부들을 고용해서 해라. 근데 말이 가능하면이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돈도 빌려주고 사업도 수주받고 이런 형태로 1대1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쿠웨이트는 돈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형태로 1대1로 사업을 신도시 개발 이런 걸로 같이 맞물려 하려고 하냐면 우리 중국 기업과 우리 중국 근로자가 쿠웨이트에 가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쿠웨이트 석유를 더 많이 사드릴게요. 다른 나라 석유 살 수 있는데 우리 이왕이면 뭐 이란이라든가 UAE 여기 거 안 사고 쿠웨이트 거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한 거예요. 윈윈하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쿠웨이트 석유 수입 비중을 조금 늘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요.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이 쿠웨이트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조금 쿠웨이트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규제가 좀 까다로워요. 쿠웨이트 자체 자국의 규제요? 규제가 좀 까다로운 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저도 특정 기업과 한번 그 사업 진출 도와줬던 컨설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규제가 까다롭기보다는 거기 쿠웨이트의 공무원분들이 그 윗사람들끼리 기업과 그 쿠웨이트 왕실이 약속했던 부분이 그 업무 내용이 잘 하달이 안 되나 봐요. 분명 우리는 다 약조가 됐다 얘기를 하는데 난 못 들었다. 실무선에서 못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무가 우리가 무슨 동네 동사무소 간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에 계신 분 갔는데 못 들었다. 그리고 나는 확인을 안 했다. 아직 못 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한 곳만 가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곳들을 다 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진행이 참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네. 쿠웨이트 투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왕실이 직접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쿠웨이트도 그 왕실에 어떻게 보면 손발이 돼주는 그런 곳인데 쿠웨이트 투자위원회가 네. 거기에서 최종 컨펌이 나와야 되는데 쿠웨이트는 다른 두바이라든가 또 카타르에 비해서 왕실의 왕자 또는 지금 그 국왕 나이가 80 중반이 넘으셨어요. 그러니 엄청 고령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체제가 이렇게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도 야 쿠웨이트에서는 무슨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네. 그럼 차라리 여기에 힘을 쓸 바에는 뭐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다른 데 힘쓰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마저도 느껴졌어요. 그럼 법적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그렇죠. 느리고 그다음에 부처 간의 이 뭐라 그래야지 연결 조율, 같은 거, 예. 조율 같은 게 좀 어렵다. 근데 쿠웨이트가 어쨌든 그 산업 뭐 무역이라든지 신규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가 필요할 텐데 파트너 국가들이 오히려 쿠웨이트랑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중국만 예로 네. 봐도요. 쿠웨이트는 별로 손해 볼 것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중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분위기가 왕실과 같은 높은 쪽하고 일반 국민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쿠웨이트는 거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엘리트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니즈는 민간 기업에 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이 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사실 쿠웨이트에서 뭔가 이런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하면 파트너가 돼서 거기에서 민간 파트너들이 있어줘야 뭔가 가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쿠웨이트의 우수 인력들은 전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 민간에서 이런 중국계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손발이 돼주면서 현지 파트너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런 적극성이 민간 파트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국왕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성과를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윗선은 또 윗선끼리 빨리 뭔가 말이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여져요. 왜 그렇게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복지 때문이에요. 네. 복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우리 그 오승은 아나운서께서도 워낙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구열 많으신 그 아나운서 분이시니까 이 얘기 다 들으시면 쿠웨이트로 아예 이민 망명을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쿠웨이트는 일단 교육. 예. 워낙 또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예, 교육이 전부 무상이에요. 유치원 무상, 초중고 무상, 국립대학을 갔을 때 무상. 그런데 오승원 아나운서 만약에 국가에서 해외 유학 가면 자금 지원해 준다 그러면 유학까지 가실 의향 있으세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럼 쿠웨이트에 가셔야 돼요. 쿠웨이트는 해외 유학을 간다고 하면 모든 학비를 다 국가가 대주고요. 왕복 비행기표 대주고요. 생활비로 요즘은 좀 올랐다고 들었는데 매달 $2,000씩 보내줍니다. 네. 그럼 가서 그만큼 받았으니까 가서 배워서 와서 우리나라에도 기여를 해라 이런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목적이고 쿠웨이트는 이 목적을 그래도 잘 실현하고 있어요. 다른 중동의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문맹률도 상당히 높은데 쿠웨이트는 문맹률이 뭐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99.9%가 다 문해력이 높기 때문에 문맹률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완벽히 구축했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투자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복지 혜택. 대표적으로 복지 혜택이 뭐냐면 의료보험이겠죠. 쿠웨이트에서 국립병원을 이용할 때는 전액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의료보험 수가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다. 그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 가면 그냥 다 무상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 고민하는 게 뭐예요? 주거, 집 구하는 거잖아요. 네. 쿠웨이트에서 집 어떻게 해줄 것 같으세요? 설마. 또 그냥 주겠죠 뭐. 당연히 그냥 줍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왕이 약속한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내가 석유판 돈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거 다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한 건데 집에 수요는 많은데 저 장가 갔습니다. 집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쿠웨이트는 자체적으로 주택을 견실하게 지어줄 수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엔지니어적인 어떤 역량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와서 쿠웨이트에서 집을 대거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택지 조성하는 인허가를 내줘야 되고 어떤 기업이 와서 여기에 주택을 공급했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어떤 뭐 자금을 어떻게 뭐 대금을 지급하겠다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쿠웨이트는 이 과정 속에서 신도시를 육성할 때도 외국인 자금을 투자를 50% 이상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쿠웨이트에 가서 정말 이렇게 주택 지어서 공급하는 장사해도 충분히 우리가 남겨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무리 그걸 국가가 사서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뭐 인허가 까다롭고 절차 까다롭고 그리고 뭔가 뭐 명확하게 어떤 청사진을 그리는지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허가가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통과만 되고 건물을 올릴 수만 있다고 하면요. 쿠웨이트 국가가 다 사간다고 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일단 지어놓고 쿠웨이트한테 다 팔아버리면 그 소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면 기업이라는 곳은요.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쿠웨이트에다가 우리가 몇 개 중요한 팀을 배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실어놨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건지 내년에 시작하는 건지 내후년에 시작하는 건지 모르면 그거는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을 예를 들어 두바이라든가 카타르에 배정을 하면 여기는 주어진 기간 안에 답도 있고 어떻게 되든 성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으니 거기에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의사결정 속도 그럼요.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군요. 주택 공급을 이렇게 안 되는 과정에서 수요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택을 공급해 주기로 국가가 약속을 했는데 적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정감 있고 가성비 높은 주택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국민들이 그것도 불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부 그 구강이 직접 챙기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민간은 감히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대표적으로 압둘라 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압둘라 시티 조성 사업이라는 게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중국의 민간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민간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그래도 힘을 쏟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LH공사예요. 공사다 보니까 올해 사업 매출, 내년도 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압둘라 시티 사업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가서 뭔가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면 나중에라도 우리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현장에 수주받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은 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을 주고 있으나 민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대기 수요가 많은 게 쿠웨이트의 상황이다. 근데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쿠웨이트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부터 해라 이런 요구들은 있는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 우리 집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은 또 집값이 좀 견실하게 오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 거예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어떤 투명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우린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도 있지만 국가가 약속해 주지 않았냐. 장가 가면 집 준다고. 그런 마음도 같이 있는 거죠. 복지가 너무 좋은데 또 복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되면 그게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야, 전체적으로 다 석유로 인한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중동 문제는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전쟁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뉴스로 들리고 있고
유달리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뭐 언급 자체가 들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쿠웨이트는 독립한 게 1960년대 들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늦게 독립을 한 거죠. 그리고 독립한 그 쿠웨이트의 위치와 입지를 보면 바로 옆이 중동의 맹주 국가 중에 하나인 시아파의 이란, 국경을 맞닿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니파의 사우디 역시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 네. 국경을 또 맞닿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을 대표하는 어떤 강대국들이 주변에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괜히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문제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건국 이래 쿠웨이트는 우리는 웬만하면 다른 데에 끼지 않고 중립을 표방하겠습니다가 쿠웨이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책적 노선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립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네. 인구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대표적으로 쿠웨이트의 중간 관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랍의 다른 지역들, 이집트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고 그리고 가장 단순 노무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필리핀이라든가 더 영세한 그런 다른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주 국방을 하거나 그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또 뭐를 약속했냐면 우리는 어떤 데도 끼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안위를 좀 지켜달라. 네.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들 뭐 영국, 프랑스, 뭐 그 당시 소련, 미국, 그다음에 중국 등 모든 국가에게 그런 약속을 받고 우리의 안보만큼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의 요충지니까 이런 지역이 중립을 표방하는 것도 서구 열강 국가들 입장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립을 허용해 주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 맥락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례적으로 딱 한 번 발표를 한 게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작년 10월 달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본격적으로 분란이 일어났던 시점이잖아요. 네. 그때 쿠웨이트가 처음으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 그랬나요? 그리고 네. 하마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하마스라기보다는 가자지구에 지원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무력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거기에 지원한 게 아니라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을 했고 그리고 쿠웨이트 내부에서 기금 모금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됐어요. 오. 그래서 그 모았던 기금도 가자지구 지원하는데 또 출원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중립국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사실 중립국이라는 이미지를 여태까지 유지해 왔었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는 웬만하면 아무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굉장히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겁니다. 인도적 기금임에도 그래도요. 네. 그렇군요. 이라크 침공 이후에 중립을 표방한 거예요? 아닙니다. 건국 이후부터 중립을 표방해 왔으나 이라크 침공 이후 더더욱 중립을 표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서구 열강들 쪽에 어쨌든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으면 이제는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이 서구 열강이랑 좀 대립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조금은 있잖아요. 중국하고 손잡으면서 더 그런 경향도 있는 거. 네. 그럼 앞으로는 좀 더 그 중립국 위치를 표방하는 것이 쿠웨이트한테 좀 어려운 국면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쿠웨이트가 그동안 외교적 노선을 해왔던 모습을 보면요. 분명 미국과의 관계가 영순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라크 침공받은 뒤에 쿠웨이트가 가장 걱정하는 저 이라크 또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때 그걸 걱정을 불식시켰던 게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었던 수많은 미군들, 미군 기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정책적 노선이 우리 이라크에선 미군 다 철수합니다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는 그런 미군 주둔 등등의 이유로 미국의 정책 노선을 영순위로 생각한 건 분명히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상임이사국의 여러 국가들인 중국, 소련하고도 분명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떠난다니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조금 높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미국과 등을 지거나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란 무기로 그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쿠웨이트 국왕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어요. 쿠웨이트가 기름이 많을지언정 우리가 이 기름을 다 캐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천명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석유라는 게 자동차 운행하는 데 쓰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로 각종 소재 만드는데 석유류의 어떤 물품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전부 안 쓰는 거는 친환경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 석유라는 자원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석유라는 자원을 너무 믿고 이걸 다 캐서 써서는 안 되고 캐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석유라는 이걸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고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두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석유라는 걸 결국 주요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석유라는 것이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도 굉장히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산업 일변도인 그 산업 구조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는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평가는 어떻습니까? 쿠웨이트에 대한. 네. 최근 들어서 한 2년 동안은 모처럼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재정이요. 네. 그런데 최근 그 2년 동안 흑자로 돌아선 걸 빼고는 한 8년 가까이 계속 국가 재정도 적자였고요. 국제 신용 등급에서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원 많은 국가가 어떻게 계속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재정 적자만 보면 한 매년 15년 가까이 적자를 재정 적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적자 폭도 굉장히 늘어나는 게 전체 그 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2015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게 정부 부채 규모가 제가 찾아놓은 통계를 봤더니 2015년에는 전체 GDP의 한 15% 정도 됐는데 얼마까지 급증한 적도 있냐면 70%까지 급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 쿠웨이트 적자가 정말 심각했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만든 건데요. 이렇게 적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네. 원유가 저유가 기조로 바뀌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는 많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재정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최근 들어서 흑자가 된 거는 다시 유가가 좀 올라서 네. 석유 가격에 정말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석유 말고 다른 먹거리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교육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가 요즘 정말 점점 급해졌어요. 어떻게든 우수한 인력들로 공부하고 돌아오면 그럼 그걸로 창업하면 창업 자금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쿠웨이트에서 공부하러 외국에 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공이 쿠웨이트 국가가 희망하는 과학이나 공학이 아니에요. 전부 종교, 인문, 사회 계열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쪽에 투자는 줄이고 이쪽으로는 유학 가도 좀 지원을 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이쪽으로 가면 투자를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은 없어요. 그렇게 조율을 중동 국가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또 돈 문제와 관련이 커요. 네. 이게 제가 실제 PT 했었을 때 느꼈던 점인데요. 제가 여러 기관들 그 중동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비슷한 조언을 드렸는데 에피소드로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 투자 기금 이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쿠웨이트 경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면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걸 뭔가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이런 겁니다 하고 들고 가죠. 네. 그러면 쿠웨이트 그 국왕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왕자급들의 누군가가 이제 다 기관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턱 앉아서 그 PT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PT를 되게 당혹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나는 돈이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세 가지 한꺼번에 해 이런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면 하나가 성공하지 않겠어? 우리나라랑 완전히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느 게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어느 게 제일 수익성이 높은 거야? 아니면 어느 게 제일 위험이 덜한 거야? 이걸 보고 그럼 이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쿠웨이트는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세 가지가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다면서요. 그럼 그걸 왜 선택을 합니까? 셋 다 해보면 하나가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죠. 이런 마인드예요. 효율이라는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아요. 자, 그러니 공대랑 과학 쪽 전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을 더 지원을 하고 인문, 종교 쪽은 지원을 줄입시다. 아니 인문도 계속 지원하고 공대 갔을 때 생활비를 좀 더 주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일 것이지 거기에 무슨 예산을 왜 깎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1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쿠웨이트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 뭐다? 공무원은 정책 만들고 법 위반하고 법 운영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전공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종교가 중요한 나라이다 보니 종교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또 중요시 여겨지고요. 그래서 공학하고 과학은 웬만하면 진학을 안 해요. 그렇군요. 그 내부에 국가 내부에 있는 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출할 수 있는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종교 이런 쪽에 길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더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어 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아까 복지 얘기하다가 우리가 1부 끝나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쿠웨이트의 복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직업은 국가가 알아서 다 주어줍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내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떤 뭐 고민 어떻게 보면 여기 취업 잘 될까 이런 고민 없는 이런 상태이고 공무원 한다면 다 주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니 이 정도로 돈이 많다고 하면 왜 재정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프라 투자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일부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로 조성하는 게 9곳입니다. 그 9곳의 신도시 조성에서 주거복지청이라는 곳에서 240만 명의 수용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계속 초기 토목 공사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리고 집 조금 올리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리고 수도 놓고 뭐 상하수도 정비하는데 또 얼마 걸리고 그러니 이게 돈만 있다고 바짝바짝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에게는 분명 무상으로 주기로 했으니 빨리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적자라는 거는 비용으로 쓴 게 회계상으로 책정이 되니까 적자라고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쓰는 돈이 공기가 길어지면 돈이 인건비라든지 많이 또 소요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하죠. 쿠웨이트는 돈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걸 약속해 줬다. 그런데 그 많은 걸 약속해 주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른 먹거리를 또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또 찾아냈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약속해 준 그 수많은 내용들이 국민들 스스로 다른 쪽을 굳이 찾기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 석유 가격 떨어지면 돈은 잘 안 벌리니 일순간 적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석유 가격 높아지면 다시 흑자로 바뀌고 이런 그냥 악순환 구조인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이거를 계속 적자가 나고 석유에 어쨌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돈이 쌓여 있긴 하다라는 것도 또 쌓여 있죠. 그건 기금이니까요. 기금으로 쌓여 있다. 그걸 어디에 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주력 산업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의료 스마트 시티 농업 스마트 팜 같은 그런 농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전략은 맞다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쿠웨이트 그 왕실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농업으로 지금 식량의 99%를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밀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물품들은 우리가 자급자족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무조건 육성하자 이거고요. 두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쿠웨이트는 워낙 국민들이 성인병에 많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체 쿠웨이트 국민의 37% 수준이 고도 비만이라 하셨어요. 네, 비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서 20% 넘게가 또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쿠웨이트 사람들이 무조건 게으르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너무 더워서 도저히 한여름에 움직이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래도 쿠웨이트에 살면 여름철에 운동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국민들이 이렇게 성인병이라든가 여러 질환이 많다 보니 의료도 이건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육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지 중에 제일 중요한 주거. 공급해주기 약속했는데 대기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야 되니 의료, 스마트시티, 농업 이게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모두가 다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통계 같은 것들은 국가가 직접 낸 통계예요. 네. 아, 그러면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투자는 해도 발전은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병원 하나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하나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여타 두바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역시 진행 속도가 좀 늦어요. 예, 그런 것들이 역시 최대로 의료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대거 구비를 하게 되면 또 악순환이 하나 있어요. 쿠웨이트는 이런 것들을 더 잘 고도화해서 구비를 해주잖아요. 예. 그럼 전기를 더 쓰겠죠. 그럼 전기를 더 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기의 또 99% 가까이를 거의 대부분 석유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 자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가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석유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 쓰는 석유도 석유 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탈석유 기조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의료, CT, 농업들을 육성하는 게 탈석유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로 육성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도 석유에서 좀 벗어나 보자. 이게 또 요 근래 추가로 들어간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도 뭐 당분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이제 여쭤보는 게 뭐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뭡니까? 이런 걸 여쭤보게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의사결정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하면 직접적으로 괜찮습니다. 가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 상황을 오히려 노리고 쿠웨이트에 계속 공을 들여요. 무슨 소리냐? 예. 쿠웨이트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제도적인 여러 진출하기에 어려운 부분 네. 이게 우리만 그럴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럴 거고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진출을 꺼려하는 쿠웨이트에 우리가 지금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기가 어렵다 보니 주로 공공 부분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서 LH공사 들어가서 압둘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이거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도 사실 준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쿠웨이트와 많은 사업들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포럼이라는 걸 정례적으로 거의 매년 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일부 잠깐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쿠웨이트가 지금 스마트시티로 뭘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정례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LH 같은 공기업이 거기에 먼저 화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 건설사들도 LH가 알고 있으면 같이 공유될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뒤늦게 그걸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계획한 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또 계획된 대로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신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을 그 위험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뭐라 할까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 논의를 지리하게 하거나 바로 착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LH라든가 아니면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정부 사이드에서 포럼 열면서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네. 그러고 실제 이제 얘네들 입찰 올린답니다. 그러면 왕립 중앙입찰위원회 거기 그게 공고가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기 전에 중요한 그 정보 들은 것들은 다 우리 기업들이 공유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입찰위원회에 입찰 올라간 거를 우리 기업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나 봐 하면 이때 관심 갖기 시작해서 수주받아서 바로 진행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좀 크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냐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도 일정 부분 앞에서 지연되거나 하는 걸 국가가 덜어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겠다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입장이 있겠죠. 예. 무조건 뭐 이제 입찰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 덤벼드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죠. 조금은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쿠웨이트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높은 성향의 투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수익이 크게 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구도 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고 내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이 될까 하는 또 의문도 있거든요.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제가 깜빡 잊고 안 할 뻔했던 얘기인데요. 네. 쿠웨이트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건설만 잔뜩 해주고 건설 비용만 딱 받아서 챙겨가면 그 빈 껍데기 건물 우리들만 우리 석유판 돈으로 떠안고 쿠웨이트만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모든 손실을 다 짊어질 수가 있겠죠.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공사 대금만 받아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쿠웨이트는 어떻게든 낙수 효과라든가 그 과정에서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요. 그래서 무조건 국내 에이전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네. 그 뭔가 거강꾼 노릇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국적 에이전트들을 이용해서 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뭐 중동 지역에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해봤던 사람을 뭐 연구진으로 참여시켜서 슬쩍 같이 도움을 받기도 하겠죠. 예. 근데 그러지 말라. 우리 쿠웨이트 내부에 그런 에이전트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 그 회사들을 꼭 이용해라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낙수 효과가 유도되도록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쿠웨이트 내부 회사와 합작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부에서 뭔가 토착 새싹이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도록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쿠웨이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쿠웨이트의 이런 특성을 잘 살핀 다음에 접근을 하면 네. 예, 뭐 투자라든지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